새로운 태풍이 불면서 루이지아나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에 다시 한번 CNN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주 안에 벌써 두 번째로 미국의 걸프 해안에 태풍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태풍의 이름은 셀리입니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어디에 이 셀리가 상륙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한때 이 셀리는 미시시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고, 루이지아나의 남동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셀리가 아닌 로라라는 허리케인이 텍사스의 경계 근처인 루이지아나의 남서쪽에 상륙하였습니다. 상륙 날짜는 8월 27일이었는데요. 이 로라로 인해서 6명이 사망하였고, 그리고 전 지역에 걸쳐서 수많은 피해와 그리고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로라는 4단계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셀리에 관해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셀리가 그렇게 강력한 허리케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열대성 폭풍으로 분류되었던 셀리는 상륙하면서 1단계의 허리케인으로 커졌고, 그리고 최대 풍속은 시간당 85마일이었습니다. 강한 돌풍을 동반했던 이 허리케인 셀리는 일기예보 예측가들에 따르면 화요일 아침에 상륙하기 전까지 더 그 세기가 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걸프 해안을 따라서 거주민들은 극심한 폭우와 그리고 폭풍우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 허리케인의 조짐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무적인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애나의 교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즉 대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출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요양원들도 또한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을 이동시켰으며, 루이지아나의 감옥들에 있는 수용자들도 모두 옮겨진 상태입니다. 셀리가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셀리의 이동 속도입니다. 이 태풍의 이동 속도는 상당히 느려서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그리고 알리바마 주에 걸쳐 많은 돌풍과 그리고 강한 비를 오랫동안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주지사는 예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서명하였고 48시간 동안 이 지역, 그의 주가 계속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태풍에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위성이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위성 말고도 비행기 자체가 태풍 속을 조사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허리케인을 때려잡는 사람이 되고자 하셨나요? 사실 사람들은 태풍이 오면, 허리케인이 오면 피하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은 태풍을 뚫고 직접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제가 비행기 안에서 태풍이나 폭풍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투와도는 낙하존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을 비행기로부터 낙하시키고, 그리고 이 낙하산 부분이 달린 이 낙하존대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하존대가
비행기로부터 낙하가 되면 이 낙하존대 끝부분에 달린 탐침이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런 정보에는 온도 그리고 이슬점, 대기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GPS 장치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태풍의 방향과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지점에서의 위치와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위치를 파악해서 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파악하고 이 두 지점 간 태풍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하존대가 낙하산을 이용해서 음, 펼쳐지면 성공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낙하존대의 낙하산 부분은 오로지 이 낙하존대를 똑바로 세워서 정확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지점이라는 것은 분당 2,500피트를 말하는 지점인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는 한 15개에서 20개의 낙하존대를 투하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먼저 전략적 지점을 찾고 기상 예측가들이 기상 예측을 하기에 좀 더 중요한 지점을 찾아서 이러한 기상 예측가들에게 태풍의 수직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들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그런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태풍이 이동하고 전개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WHO가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현재까지 30만 8천 명의 감염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감염자 수를 통틀어 추산한 결과인데요. WHO에 따르면 이것은 하루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이며 그리고 올해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주 일요일에 WHO의 발간 자료에 따르면 WHO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에만 하루 30만 8천 명의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치를 일컫는 말이며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새로운 감염자 증가라고 합니다.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미국은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 수가 발생한 국가들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라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만 하더라도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가 그 어떤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과학자들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유를 추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체가 생겨서 그럴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급증한 코로나 감염자 수로 인해 두 번째 대규모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듯이 미국 내 주마다 상황이 다르듯이 유럽 내에서도 국가 간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런던의 스캇 맥린입니다. 런던은 현재 여름이 사실은 확실히 끝나진 않았지만 파티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을 다시 잠재우기 위해서 잉글랜드 전역에 새로운 조치와 규칙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제 실외든 실내이든
한번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가 3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예전에 정했던 그런 규칙들이 이제는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경찰들에게도 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더욱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규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파리의 멜리사 벨입니다. 이곳 파리에서는 지난 토요일 새로운 감염자 수가 하루 발생한 감염자 수가 10,000명을 넘었는데요. 걱정스러운 기록입니다. 영국의 총리는 금요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런 수치보다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바로 입원 환자 수의 증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프랑스가 다시 두 번째로 대규모 봉쇄 조치를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총리가 밝힌 것과는 다르게 그는 지역 당국에게 이제는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 에 대한 책임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보르도와 그리고 마르셀은 프랑스 내에서도 가장 감염자 수가 급증한 곳으로 이러한 급증을 다시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마의 딜리아 갤리거입니다. 오늘은 6개월 만에 이탈리아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첫 번째 날인데요. 800만 명의 학생들이 다시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선 좋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의 선생님들 중 50%는 50대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바이러스에 좀 더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데요. 로마의 고등학교에서 한 교장 선생님은 순환 체계라는 것을 도입하여 한 주에는 학교에 가고 한 주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서 학교 운영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자 수가 계속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그리고 보통의 상황과 같은 학교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틱톡이 미국 내에서 계속 허가가 된 상태일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26일 저희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앱을 차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이유는 틱톡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수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공유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틱톡은 미국 행정부로부터 9월 20일까지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받았는데요. 틱톡에 따르면 중국과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틱톡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거라고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틱톡과 다른 회사와의 경제적 협력이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컴퓨터 회사는 틱톡과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약 사항이 논의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틱톡이 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틱톡 앱으로 인해 수집되는 정보는 미국 회사에 의해서 소유되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용 허가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틱톡과 오라클 간의 이러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매우 복잡해서 아직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이러한 협력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합니다.